2월 20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 경제 지표도 호조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강보합, 반면 나스닥 지수는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약보합에 장을 마쳤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가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승인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전일 종가보다 1.42% 올랐고 프랑스 까크 지수는 1.37%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국제 유가는 9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미국의 경기가 개선되고 그리스 문제가 해결되면 연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거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전거래보다 93센트 상승한 103달러 24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오는 24일부터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내리기로 했습니다. 은행이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조치로 분석됩니다. 1,300억 유로에 달하는 그리스 2차 구제금융안이 20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입니다. 두 차례 걸쳐 구제안 보이콧을 주도했던 독일이 마침내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주말 잘 쉬셨습니까? 월요일 순서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입니다. 브뤼셀에서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회의를 갖고 그리스 지원 문제를 합의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독일과 이탈리아 정상들도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쪽에서는 일본과 중국도 유럽 국가들의 부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손을 잡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기대감 때문인지 다우지수는 13,000포인트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이기도 한데요. 글로벌 핫이슈 어떤 재료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S&G센터의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뉴욕 증시 지난 금요일 마감으로 보면은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소폭 올랐지만 나스닥은 약보합에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20일 월요일장은 프레지던트 회의로 휴장을 하는데요. 이 4일간의 연휴를 앞두고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분석이 되고 있죠. 어떻게 마감됐는지 자세한 마감 지수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뭐 나스닥 같은 경우 약세 마감을 했고요. 그 다우 종합 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최근에 나스닥 종합 지수가 좀 많이 앞서간 느낌이 있었는데 조금 키높이 어떤 작업이 있었던 게 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뉴욕 산지 지수가 출발은 좋았습니다. 소폭 상승 출발을 했고요. 독일 정부 대변인과 그리고 이탈리아 총리실이 성명을 통해서 20일 그리스에 관한 합의를 확신한다고 발언을 하게 되면서 구제금융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시장에 퍼지게 되면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장하고 난 뒤에 나스닥 같은 게 약세 전환을 하게 되면서 다우지수도 그렇고 S&P 500 지수도 잠시 장 초반에 주춤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었지만은 장 후반까지 소폭 상승세를 계속해서 늘려가면서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지표의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1월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 예상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게 되면서 미 연준이 저금리와 같은 통화정책 완화를 통해서 경기 부양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도 4개월째 계속해서
4개월째 상승세를 기록하게 되면서 향후 미 경기가 살아날 것이란 기대감도 마찬가지 심어주었고요. 업종별로 봤을 때는 소비재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건강 관련주들이 조금 부진한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서두에 조금 말씀드렸지만 최근 IT주 중심의 강세 이후에 조금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조정 흐름을 보이면서 약세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캠벨스프 그 종목별로 한번 살펴본다면은 캠벨스프 같은 경우는 2.62% 상승, 그리고 하이츠 같은 경우는 4.55%,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0.11% 강보합, 제너럴 밀즈 같은 경우는 3.62% 하락을 했고요. 모건스탠리도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3.48%의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바로 디데이입니다.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 구제금융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이 뉴욕 증시 개장 전에 이탈리아와 독일 정상들도 긍정적으로 전망을 했다죠. 네. 일단은 상당히 조금 구체적인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좀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마련이 됐습니다. 네. 일단 유럽 문제가 상당히 좀 지겹도록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단 1달러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조금 제기가 됐습니다. 자, 독일과 이탈리아, 그리스 세 정상이 17일 오전에 그 전화회의를 가지고 난 뒤에 20일 브뤼셀에서 열린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 지원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자이베르트 독일 정부 대변인은 그 성명을 통해서 20일 회의에서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총리실도 그리스에 관한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을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일 회의에서 해결돼야 할 남은 사안들이 그리스 긴축 이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 그리고 그리스 정부로 하여금 채무 상환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안, 그리고 채무 상환 능력을 재분석한 결과 지금 이제 2020년까지 국내 총생산 대비 그리스 정부 부채 비율이 당초 목표인 120%로 또는 129%로 계산됨에 따라서 이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한 어떤 방안들도 논의가 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채무 상환을 최우선 방안으로 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구제금융 중 일부를 이자 상환을 위한 특별 개정으로 따로 떼어놓는 논의가 현재 제안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정부 부채 비율을 120%로 유지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유럽중앙은행의 역할, 그리고 1, 2차 구제금융 금리 인하 등과 같은 방안들이 현재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만일 그 유로그룹에서 2차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승인이 되면 오는 27일 독일 연방의회에서 구제금융 승인 비준 등을 거치면서 다음 달 초에 열릴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2차 구제금융 협정이 서명될 것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 정부 같은 경우는 그 이전까지 지난 10일 통과된 긴축안의 당긴 조치들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들을 마무리해야 될 어떤 과제가 또 남아있기도 하고요. 네. 다음 내용은 유럽 중앙은행을 포함한 유로존 중앙은행들이 민간 채권단도 마찬가지로 보유하고 있는 그리스 국채에 대해서 손실 탕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로 됩니까? 네. 일단은 그 민간 채권단 같은 경우 네. 70%까지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채권단 채권 같은 경우에 3,500유로 정도 되는 부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한 2천억 정도가 민간 채권단 부분이고요. 그리고 1,500유로 정도가 어떤 이시비아 같은 그 공공기관의 어떤 그 채권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천억 유로 중에서 민간 채권단 같은 경우는 한 50% 이상의 손실 탕감이 현재 예정이 되는데 이 부분을 민간 채권단뿐만 아니라 어떤 그 이시비아 같은 공공기관 같은 게 중앙은행들도 마찬가지로 분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채권단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이 합의가 아직까지 되지 않는 이유가 조금 손실 분담을 같이 하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ECB 같은 경우는 한 500유로 정도,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들 같은 경우는 한 200유로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손실 탕감을 좀 동참을 하자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좀 유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조금 그 손실 탕감이 될지 여부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은 지금 현재 그리스 민간 채권 중에 한 70%가 지금 현재 장기 채권 한 30년 만기 장기 채권은 현재 전환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ECB라든지 각국 중앙은행 이런 부분들 다 손실 탕감을 해주기보다는 마찬가지 민간 채권단의 그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30년 만기 장기 채권으로 조금 전환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서두에 조금 그리스 구제 합의 방안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129%까지 그 정부 부채 당초 목표치가 좀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행 목표치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추가 긴축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로 지금 현재 3억 2,500만 유로의 구제금융의 추가 긴축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강력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확약서가 나왔는데 그보다 더 조금 그 강력한 어떤 조치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적 감축이 확대되는 효과가 한 120억에서 한 150억 유로 정도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20일 날 유로존 재무장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도 계속해서 좀 뉴스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스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 지표들도 호재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도 전월 대비 0.2% 올랐습니다. 예상치는 0.3%였는데 좀 안정적으로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예. 계속해서 지난달 같은 경우에 네. 전월과 똑같은 개선 그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조금 그 인플레 압력이 조금 계속해서 완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0.2% 상승을 0.2% 상승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서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월 대비해서는 상승을 했지만 시장 예상치는 하회를 했고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억제되는 양상을 현재 보였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도 2.9% 상승을 하면서 예상치에 부합하는 어떤 기록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음식품과 그 에너지를 제외한 그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각각 전월 대비 0.2%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2.3% 상승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기록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가솔린 가격이 지난해 9월 이후에 4개월 만에 처음으로 반등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요. 그러면서 음식료품 가격도 0.2% 오르면서 2달 연속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인플레 목표치가 그 연준의 목표치에 부합하게 되면서 저금리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우호적인 여건을 계속해서 마련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조금 주목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경제 지표로는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도 발표가 됐었는데요. 넉 달 연속으로 오름세를 이어갔더라고요. 네. 조금 시장 예상치에 좀 네. 부합하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조금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현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 발표에 따르면 1월 경기 선행지수가 0.4%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치를 소폭 하회를 했지만 4개월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경제 같은 경우 최근 3년 중에 가장 빠른 고용 회복과 그리고 실업률 감소를 보이게 되면서 소비 심리와 공장 생산 등과 같은 이런 부분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도 94.9를 기록하면서 지난 2008년 7월 이후에 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상단기 금리 스프레드와 그리고 제조업 조업 시간 등이 상승세를 주도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대치는 하회를 했지만 올봄 그리고 여름까지 경기 회복세가 지속이 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는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이후에 경기 흐름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현재 상승세가 유지가 되면서 그건 어때보다도 미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주말 동안 들려 이슈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중국이 지급 준비율을 인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오는 24일부터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일단 지급 준비율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에서 완전히 예상이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이나 예상이 됐었다면 그 다우지수가 이렇게 강보합 이렇게 혼조세를 보이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그 시장 전략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인지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그리고 중국 증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전혀 표출이 되지 않았었는데 상당히 좀 말 그대로 기습적인 그 인하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그 중앙은행 인민은행이 지급 준비율을 24일부터 0.5% 인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은행 지준율은 21%에서 20.5%로 그리고 중소형 은행들은 17.5%에서 17%로 낮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화면 나가고 있는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대형은행 기준으로 2010년 이후에 16%에서 21.5%까지 상승했던 지준율이 지난해 12월부터 본격적인 하향 추세로 현재 접어들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지준율 인하로 인해서 4천억 위안 우리나라 돈 그 원화로 환산을 해본다면은 72조 원의 자금이 시장에 풀릴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상당히 막대한 그 자금이 현재 풀린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대한 그 이유가
이유가 조금 물가가 좀 안정이 됐기 때문이라고 지금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1월 달 그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 4.5% 올랐고요. 그리고 전달에 그 12월 달에 4.1%를 상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춘절 등과 같은 일시적인 요인이 반영이 된 것으로 현재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2월 달에는 3%로 내려올 것으로 중국 당국이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중에 말라가는 돈줄을 조금이나마 풀어주는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의 숨통을 터주기 위한 어떤 조치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올겨울 중국은행 예대율을 20%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을 하게 되면서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자금난이 조금 심화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럽 경기 침체 영향으로 인해서 수출이 직격탄을 받으면서 기업들 실적에도 악영향이 좀 불가피할 것이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지고 있는데 중국의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 0.5%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2009년 11월 달 이후에 처음으로 감소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소비, 투자, 수출에 조금 우호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 이런 기습적인 지준율 인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급 준비율 인하로 유동성이 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중국 정부에서 긴축 정책을 좀 완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본격적인 신호탄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일단은 그 기준금리 인하 같은 네. 그런 조치가 나올지는 예상이 되지 않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5%로 좀 하향이 되는데 한 그 19%까지는 좀 추가적인 하향 조치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출 그리고 투자 소비가 계속해서 최근에 와서 조금 위축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 같은 게 상당히 그 중국의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현재 작용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조금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지금 이제 중국의 어떤 그 경제 성장률 한번 포인트를 한번 잡아본다면은 6대 4 정도 수출과 내수가 지금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수출이 조금 위축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중국 경제에 직격탄을 날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출을 늘리기 위한 어떤 중소기업이라든지 그리고 기업들의 우호적인 통화 정책이 좀 먼저 일시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수출이 조금 직격탄을 좀 맞고 수출이 좀 감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수출을 좀 살리기 위한 어떤 정책들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수출이 좀 살아나게 된다면 이런 자금들로 인해서 소비도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연결고리를 조금은 찾아본다면은 아무래도 이런 조치들이 좀 우호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그리고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보다는 지급 준비율 인하가 조금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가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이 곧 타결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좀 큰 폭으로 올랐던데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유럽 증시 같은 게 상당히 큰 호재로 좀 네. 작용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상승 출발을 했고요. 전일 미국 증시에서 고용 그리고 제조업 지표가 좀 개선이 되게 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20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 2차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확정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하게 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시장에 조금은 우호적인 호재가 좀 많았습니다. 그 자이베르트 독일 정부 대변인도 20일 회의에서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총리실에서도 조금 우호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조금은 호재가 되는 부분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그리스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 가능성 때문에 시장은 조금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마감하는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이 유로존의 시중은행들에 대해서 4,890억 유로의 저리 융자를 실시한 것도 마찬가지 호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조금은 0.33% 강보권을 마감을 했지만 독일은 1.42% 그리고 프랑스는 1.36% 상승 마감하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업종별로도 좀 한번 살펴본다면은 금융주가 아무래도 시장 상승세를 좀 이끄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1월달 유럽 자동차 판매가 5% 증가했던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동차주도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 상승에 좀 동참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상품 시장 마감 상황도 정리를 해볼 텐데요. 국제 유가가 9개월 만에 최고치를 또 기록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마감됐는지요? 네, 아무래도 미국 경제 개선에 대한 조짐들이 확인이 되면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그리스 2차 구제금융에 대한 지원이 진전을 보일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도 좀 작용을 했습니다. 연료 수요 개선 전망
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그래서 뉴욕 상업거래소 3월 인더분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같은 경우에는 전날보다 93센트 0.9% 오른 배럴당 103.24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금 가격도 한번 살펴본다면 금가격 같은 경우는 소폭 좀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일단 수요 어떻게 본다면 조금 유럽에 대한 어떤 문제가 좀 진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유로가 강세를 보였고 그러면서 달러가 조금 약세를 보이게 되면서 그와 반대로 대표적인 상품이라 할 수 있는 금 가격이 조금 하락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금 4월 선물 가격 같은 경우에 전 거래일보다 2.50달러 하락한 그리고 0.1% 하락한 온수당 1725.90달러로 기록을 하면서 마감을 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뉴욕 증시 체크 포인트 살펴볼 텐데요. 다우 지수가 13,000포인트 코앞에 남겨두자 단기 조정 가능성을 예측한 전문가들도 있던데 이번 주 어떻게 좀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그런 뭐 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네. 탄력이 좀 더 강해질 탄력이 좀 더 이어질 부분들에 어, 대해서 한번 저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 주에 나올 경제 지표들도 한번 살펴본다면은 일단은 월요일, 화요일은 조금 없고요. 수요일부터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수요일부터 하나씩 살펴본다면은 20일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주간 MBA 모기지 신청 지수 그리고 1월 기존 주택 판매 건수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23일 같은 경우에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주간 원유 재고 그리고 FHFA 주택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24일 같은 경우에는 2월 미시간대 소비심리 지수 확정치 그리고 1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지금 실적 시즌이 좀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실적도 한번 실적 발표 기업들도 한번 살펴본다면 20일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반스앤노블 그리고 홈디포 그리고 메이시스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삭스, 월마트, 델 기업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0일 같은 경우는 TJK, 톨브라더스, 휴레패커드 그리고 23일 같은 경우는 콜스, 타깃갭 그리고 24일 같은 경우는 제이시페니 그리고 뉴몬트 24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24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이시페니, 뉴몬트 마이닝과 같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 내용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는데요. 그에 따른 오늘 국내 증시 전망도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 B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글로벌 증시 호재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뉴욕 증시는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좀 장 막판 들어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주말 사이 다우가 이제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네. 거의 회복을 했습니다. 뭐 13,000선이 코앞에 다가왔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11년 만에 최고치 경신하면서 기술주 랠리가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또 호재가 중국에서 지지율을 0.5포인트 인하하는 그런 경기 부양 신호탄 그런 호재성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근데 뉴스에 좀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이제
이제 해외 증시들 좀 혼조세로 좀 마감한 영향이 있고요. 국내 증시 사실 세계적인 유동성 정책으로 인해서 계속 외국인의 수급이 좋았고요. 훈풍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말 20일 저금리 장기 대출 프로그램이죠. LTR로 이걸로 인해서 결국 유동성이 아시아 증시, 특히 국내 증시 저평가된 국내 증시로 연초부터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단기간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멘텀을 좀 줬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외국인의 수급이 역시 계속 핵심 키워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 분명하다고 이번 주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 일본과 영국 주요 중앙은행들이 양적 완화 정책 확대할 전망이라고 밝히면서 국내 증시 더욱 외국인의 수급 여건이 우호적으로 좀 변했습니다. 그래서 상승 흐름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이라고 일단 보는 게 맞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지급 준비율 인하 소식으로 유동성이 더 확대되면서 국내 증시도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좀 덜 어려운 업종으로 매수를 해봐야 하는 것인지 오늘장 전략 좀 세워봐 주시죠. 예, 일단은 유동성으로 인해서 최근에 대형주 위주의 시장이 단기간에 많이 급등한 것이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약세가 좀 많이 나왔었죠. 하지만 이제 지난주부터 보시면 지난주 주말 앞두고 기간의 코스닥 매수세가 다시 좀 많이 들어오는 점을 이번 주는 중소형주 랠리에 좀 순환매적 시각에서 나올 것으로 일단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외국인 수급이 좋은 대형주를 일단 노리는 것도 맞겠지만 기간 수급이 받쳐주는 중소형주를 관심 있게 매매하는 투트레 전략, 결국에는 외국인 수급이 좋은 대형주 그리고 기관 수급이 받쳐주는 중소형주 이 투트랙 전략으로 매매를 세우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업종별로 좀 체크해 본다면은 중국 관련 최대 업종인 정유랑 화학 섹터는 대형주 섹터에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유 섹터 같은 경우는 작년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을 거의 내면서 가장 좋은 실적을 지금 내고 있고 올해도 그렇게 실적이 악화가 되지 않고 물론 이제 작년의 성장성에 비해 재작년의 성장성에 비해 좀 누그러들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중국의 어떤 추가 긴축 완화 정책이 나온다면은 정유랑 화학 섹터는 분명히 수혜를 계속 더 볼 것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IT 업종 좀 살펴드리면 미국의 애플의 연일 최고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을 봤었을 때 IT 이제 아무래도 부품주들 특히 휴대폰 관련 업종들 매우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미국 나스닥 기술주들도 급등세를 타고 있는 모습이 최근 바닥권에서 탈피하는 IT 섹터 업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할 때라고 좀 방증을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대형주보다는 IT 업종은 좀 부품주 쪽으로 좀 노리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코스닥 업종에서 아무래도 K-팝 인기가 지속되고 요새 대중매체를 보면은 K-팝 관련해가지고 좀 많이 떠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인기가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면서 성장성에 대한 연속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나 콘텐츠 관련 업종에 대해서 단순히 비싸다는 펀더멘털 대비 비싸다는 논리보다는 어떤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주면서 적용한다면은 충분히 전략적으로 노려볼만 업종이라고 일단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유럽 재정 위기보다 중국의 경기 둔화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전망이라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 달 3일이죠. 중국에서 제일 큰 양해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부양책이 나올지 그 전에 중국 관련해서 어떤 뉴스 흐름이 나올지 이번 주 어느 정도 좀 윤곽이 잡힐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 뉴스 좀 계속 체크해 보시고요. 기관 매수세랑 외국인이 같이 동행 유입이 돼야지 국내 증시가 계속 흐름이 좋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급적 요인 항상 체크하시면서 장을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 좀 크게 보면은 외국인이 사들이는 대형주 그리고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 중소형주 더불어서 중국 관련주까지 잘 챙겨보라는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후 이슈앤 이슈가 이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입차 업계를 대상으로 가격과 유통구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수입차는 차량이나 부품값이 외국에 비해 비싸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는데 가격 거품이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시장 조사기관 디스플레이 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평판 TV 시장은 총 2억 2천만 대 규모로 전년보다 6% 늘어났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TV 시장 점유율을 20%로 끌어올리며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30대 그룹의 신규 채용 인원은 약 12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2% 늘어난 수치이며 고졸 채용 인원은 지난해보다 7% 늘어날 전망입니다. 주류 회사들이 출고한 맥주와 소주 양을 기준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중 1인당 마신 술의 양은 맥주가 89병, 소주는 84병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슈앤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입니다. 최근 외제차 운전자들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가격 거품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입차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사가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예, 공정거래위원회가 거품 논란이 있는 수입차 가격에 대해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렉서스 등 국내에서 많이 팔리는 수입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서면 조사를 실시 중인데요. 필요하면 현장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외국과 국내의 신차 가격과 부품 가격을 비교하고요. 유통 구조 등을 살펴서 소비자들에게 이른바 바가지를 씌우는 불공정 거래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게 공정위의 조사 방침입니다. 네, 그렇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조사에 착수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예, 일단 수입차 시장이 과거에 비해서 대중화됐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이었던 수입차가 요즘에는 중소형 수입차가 많이 늘어나면서 중산층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입차 신규 등록 대수는 사상 처음으로 10만 대 벽을 돌파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이렇게 급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결정 구조나 유통 구조, 또 수입차 업체들의 영업 행태에 대한 불공정 의혹은 해소되지 않아 왔습니다. 지난 7월 한 EU 자유무역 협정 발효로 관세가 낮아졌지만 벤츠나 BMW 등 유럽 브랜드들은 가격 인하는커녕 일부 모델에 대해서는 가격을 올려서 소비자들의 비난이 컸습니다. 특히 외제차는 차값도 차값이지만 비싼 부품 가격이 문제인데요. 지난해 보험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외제차 부품비는 국산차보다 6배 이상, 수리비는 5배 이상 비쌌습니다. 이렇게 턱없이 비싼 부품비 때문에 외국차 회사들이 부품 장사로 돈을 버는 게 아니냐, 이런 소비자들의 불만도 컸습니다. 예컨대 미션 오일을 교체하는데 국내 차의 경우에는 약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가 들지만 외제차는 150만 원 가량이 소요됩니다.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하기 힘든 가격 차이죠. 게다가 수입차 업체와 딜러 간 금품 수수 의혹도 업계에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비리 관행은 결국 자동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피해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입차 업계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글로벌 TV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 선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큼 잘 팔리고 있는 건지요? 예, 시장 조사 기관 디스플레이 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평판 TV 시장은 총 2억 2천만 대 규모로 전년보다 6% 늘어났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TV 시장 점유율을 20%대로 끌어올리면서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LG전자도 글로벌 2위를 지켰는데요. 시장 점유율은 전년과 같은 13%를 유지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시장 점유율 합계는 총 33%로 전 세계에서 판매된 TV 세대 중 한 대는 국내 전자업체 제품인 셈입니다. 또 소니가 지난해보다 1% 줄어든 9%의 점유율로 3위였고요. 파나소닉과 도시바, 샤프 등 일본 전자업체들은 전부 10% 미만이었습니다. 네, TV 중에서도 3D TV가 최근 소비자들의 선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좀 많이 팔리고 있습니까? 예, 지난 한 해 동안 3D TV 성장세는 가히 폭발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시장 규모는 2,400만 대로 전년도에 대비 무려 10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전체 평판 TV 중에서 3D TV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에는 3%에 불과했는데요. 지난해는 11%까지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팔린 TV 10대 중 한 대는 3D TV였던 셈입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급증하면 글로벌 TV 제조사 간 3D TV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업체들이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지요? 예, 3D TV는 LG전자와 중국 업체들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LG전자는 시네마 3D 돌풍으로 점유율이 과거 6%에서 지난해 15%까지 올라갔습니다. 중국 업체들도 2010년에는 1%의 점유율이 불과했는데요. 지난해에는 7%까지 올라갔습니다. 반면 소니가 1년 전보다 절반 정도의 점유율인 17%에 그쳤고요. 파나소닉도 절반이 5%대로 줄어드는 등 일본 업체들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제 졸업 시즌이 끝나고 기업들이 공채 사원 모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주요 대기업들의 취업문이 올해 좀 더 넓어졌는지 궁금한데요. 올해 어느 정도 좀 취업이 예상되고 있습니까? 예, 30대 그룹의 신규 채용 인원은 올해 총 12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2% 늘어난 수치인데요. 경기 불황에도 다소 늘어나기는 했지만 구직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증가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삼성그룹은 올해 2만 1,000명의 신입사원과 5,000명의 경력직을 각각 뽑을 예정입니다. 3월부터 접수를 시작해서 상반기에는 약 13,000명을 선발합니다. 지난해보다 100명 많은 7,500명을 선발할 현대차그룹은 4, 5월께 공고에 들어갑니다. SK는 3월 셋째 주부터 대졸 신입과 인턴 사원을 뽑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SK 채용 규모는 올해 총 7,000명으로 지난해 5,000명보다 약 2,000명 늘었습니다. 올해 1만 5천 명을 선발할 예정인 LG는 상반기에 약 1만 명을 새 식구로 맞습니다. 올해는 특히 기업들이 고졸 채용 규모를 크게 늘린 것이 특징인데 고졸 구직자들에게도 희소식이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대기업들의 채용 특징 중에 하나가 고졸 채용이 확대됐다는 점입니다. 30대 그룹의 고졸자 채용 인원은 지난해보다 약 7% 늘었습니다. 삼성그룹의 경우에는 작년보다 약 1,000명을 더 늘려서 고졸자를 뽑을 예정입니다. SK는 의 경우에는 고졸자 채용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요. 올해 총 7,000명 채용 인원 중에서 약 2,000명을 고졸 출신으로 선발합니다. 이외에도 하나, LG, GS 리테일, 롯데 등 주요 그룹에서 고졸자 채용 인원을 늘릴 계획을 잇따라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날이 풀리면서 직장 동료 그리고 친구들과 술자리도 점점 늘어나시죠. 한국인들의 술사랑 정말 유별난데요. 과연 도대체 얼마나 술을 마신 것으로 집계하겠습니까? 예, 주류 회사들이 출고한 술의 양을 보면 1년간 한국인들이 평균 마시는 술의 양을 대충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네. 맥주의 경우에는 89병, 소주의 경우에는 84병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만 19세 이상 전체 성인을 놓고 평균 냈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음주 인구만 놓고 보면 1년간 100병 이상 마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맥주 업체별로 보면요. 지난해 수출과 군납 등 면세 제품을 포함한 총 출고량은 오비맥주가 하이트 맥주보다 약간 앞섰고요. 내수만 따지면 하이트 진로가 오비맥주보다 약간 앞서서 두 업체가 약간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주와 맥주의 전년 대비 출고량은 1% 안팎의 미미한 수준이어서 전체적으로 술의 출고량은 비슷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끝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예, 오늘은 기획재정부 주재로 열리는 복지 TF 1차 회의가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연일 쏟아지고 있는 복지 공약을 예산으로 분석한 규모가 나옵니다. 21일에는 한국은행이 2011년만 국제투자 대조표를 발표합니다. 우리나라의 단기 외채 비중이 얼마나 줄었는지 늘었는지를 알 수 있을 거고요. 22일에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2011년 4분기 중 가계 신용이 있습니다. 가계부채 연착륙이 계속 진행될지 관심입니다. 또 23일에는 2월 소비자 동향지수가 발표되고요. 24일에는 2월 기업경기 조사 지수가 발표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슈앤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잠시 후 이슈앤 진단 이어집니다.
네, 오늘은 어떤 재료들이 시장을 움직일지 신영증권 영등포 지점의 윤경수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난 금요일 시장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다시 한번 2020포인트 위까지 올라오는데 장중에는 2030포인트 위까지도 올라갔었더라고요. 네, 외국인의 사자가 다시 들어오면서 장을 좀 상승을 이끌어줬는데요. 네. 잠깐 살펴보면요.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 지수가 전날보다 26.02포인트 상승한 2023.47로 장을 상승으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뉴욕 증시가 20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 때문에 상승으로 마감을 하면서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역시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 잠깐인데 연금도 삭감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오늘 저녁에 있을 재무장관 회의에는 2차 구제금융 지원이 확실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는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피가 1% 넘게 상승으로 시작을 했고요. 외국인의 사자가 역시나 돌아오면서 외국인이 2,580억 정도 매수를 보여주고 기관이 467억 매도 그리고 개인도 역시 3,051억 매도를 보여주면서 장을 상승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도 540선을 웃돌면서 지난해 연중 최고치에 다가섰는데요. 코스닥 지수 역시도 미국 뉴욕 증시가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반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고요. 미국 지수가 상승한 부분은 실업 수당 그리고 1월 주택 착공 건수 이런 부분들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장을 상승으로 이끄는데 국내 증시 역시도 같은 도움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기관의 매수세로 장을 시작을 했는데요. 장중 541포인트까지 오르는 탄탄한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기관이 6거래일 연속 사자를 보여줬고요. 기관이 331억, 개인이 381억, 외국인은 3억 정도 매도 이렇게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네, 이제 전일자 이슈들 체크해 볼 텐데요. 지난주 월요일에 출연하셔서 좀 경기 민감주 섹터를 잘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주 금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신고가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LP다. 파산 관련 소식이 들려오면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이 동반 상승을 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IT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상승을 보여주면서 증권주 역시도 상승을 보여준 것도 보여줬는데요. 전기전자가 외국인과 기관이 사자가 계속 몰려오면서 장을 상승으로 이끄는데 보탬을 줬고요. 따라서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줬고 삼성전자가 41,000원 오른 117만 6천 원에 마감을 보여줬죠. 따라서 증권업종이 강세를 보여줬고요. 3% 이상 증권업은 상승을 보여줬고요. 이에 따라서 운수장비나 의료정밀 그리고 건설, 종이목재, 은행 이런 부분들도 상승으로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아차가 또 4%대로 급등을 했고요. 또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역시도 장을 상승으로 이끄는데 동반 상승을 보여줬다. 그래서 1% 이상 상승을 보여줬고요.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역시도 1%에서 3%대 동반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LG화학도 2% 이상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업종별로는 강세가 우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운송이나 반도체 그리고 방송 서비스, 오락문화 이런 부분들이 2%에서 3% 이상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정보통신 하드웨어죠. 그리고 일반 전기전자나 컴퓨터 서비스, IT 이런 부분들도 역시 상승세 1% 이상, 화학 이런 부분들도 1% 이상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서울반도체가 7.9% 상승을 하면서 3위로 올라섰고요. 테마주 관련해서는 LED 중국이죠. LED 정부 지원책이 나왔다 이런 소식이 들려지면서 LED 관련주들도 상승폭을 키워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셀트리온이나 CJ오쇼핑 그리고 CJENM 이런 부분들도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또 YG 엔터테인먼트가 빅뱅이 이제 컴백한다 이런 소식에 5% 이상 상승을 보여준 것도 조금은 주목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신 SK나 다음 그리고 SK 브로드밴드죠. 그리고 다음 그다음에 SFE 안철수 연구소는 좀 하락을 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저희가 앞 순서에서도 살펴봤지만 주말 동안 중국에서는 지급 준비율 인하라는 재료가 있기도 했습니다. 유동성이 더 확대될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좀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이제 중국과 미국 두 나라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준비율을 인하를 했으면 아무래도 유동성은 더 확보가 된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유동성 확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돈이 많다. 그쵸. 이렇게 되니까 돈이 많으면 투자할 때를 찾겠죠. 투자할 때를 찾으려면
지금 부동산 경기는 얼어붙어 있고 그렇다면 이제 증시 쪽으로 몰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이 지금 양회를 앞두고 있거든요. 양대 대회를 양회라고 하는데 3월 3일 날 있을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3월 5일에 있을 전인대라고 하는데요. 전국인민대표대회. 이렇게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뭐 그 나라의 가장 큰 최고 권력기관, 우리나라 국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양대 대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양대 대회의 큰 의미는 지금 5세대 지도부의 이양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4세대 지도부가 5세대 지도부에게 정권을 이양하는 그러한 그 준비 과정의 대회, 마지막 대회다, 올해의 마지막 대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중국이 2012년 정부의 뭐 목표가 안정적이고 빠른 경제 성장, 그리고 경제 구조 조정, 물가 안정 이렇게 3대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목표들을 10월 달에 있을 대표 대회에서 이제 차기 정권 이양을 하는데 그 대회를 하기 위해서 이번 3월 달에 하는 게 그 전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권 이양을 좀 더 쉽게 가기 위해서 경제를 좀 더 활성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좀 아까 말씀드렸던 유동성을 확보를 하고 이런 부분이 선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해놓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중국 경제는 더욱더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중국 경기도 또 연착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따라서 경기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또 미국 경기가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으로 지표가 호조세를 나오고 보이기 때문에 미국 경기는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히 보인다. 그리고 미국 경기가 계속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주가를 좀 더 상승을 이끄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단은 돈을 더 풀겠다라는 것으로 짧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좀 오늘 눈여겨볼 만한 테마나 업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미국 경기나 중국 경기가 회복된다면 네. 사람들이 소비 심리가 늘어나거든요. 소비 심리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자동차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주가 보듯이 3인방인 뭐 기아차,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런 부분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자동차주 그리고 그룹주를 좀 이렇게 보겠는데요. 제가 네. 그룹주는 지속적으로 좀 괜찮다면 시리즈로 계속 좀 그룹주를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룹주는 오늘 자동차주는 좀 아까 말씀드린 기아차,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렇게 세 개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룹주는 이제 삼성 대표적이죠. 삼성. 이런 말도 있는데 뭐 할 게 없으면 삼성을 해라 이런 얘기가 있긴 있거든요. 네. 정말 할 게 없으면 삼성을 좀 보십시오. 왜냐하면 삼성이 은행 말고는 정말 다 있거든요. 네. 삼성그룹에서. 그래서 삼성그룹주 중에서는 뭐 아까 말씀하신 삼성전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LP다 파산 뭐 위기가 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디램 가격도 하락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게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그리고 외국인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삼성전기, 삼성 SDI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증권주로 치면 삼성증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좀 한마디를 더 드리면 옛날에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네. 이렇게 쌀을 검사를 할 때 쌀을 빼보면 쌀 겨가 안 벗겨진 쌀보다 쌀 겨가 벗겨진 쌀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네. 쌀 겨가 안 벗겨진 쌀이 눈에 띈다 이렇게 눈에 띄거든요. 금방 눈에 네. 띄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호재가 되게 많은데 네. 악재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악재가 먼저 눈에 띄고 그래서 악재가 훨씬 눈에 잘 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우리가 악재보다는 그 옆에 많이 있는 호재를 많이 보면서 좀 더 기대감 그리고 좀 더 강인한 뭐 자신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증시에 좀 투자를 하신다면 좀 더 성공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서울경제TV에서 많이 제공을 하니까 네. 서울경제TV를 많이 보시면 충분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후드나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엔 진단 신영증권 영등포 지점의 윤경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